오늘 지금 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도 좀 김중식 실장님께서 뭐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스럽긴 한데요. 저는 뭐 그 각각에 대해서 뭐 배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째 주제로 안심전환 대출이 이제 서민금융의 주제로 나왔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왜 안심전환 대출을 해서 어느 정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은 줄여두는데 왜 서민들한테 대출은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안심전환 대출이 서민금융에 나온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을 보면 이건 뭐 서민금융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의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변할 때마다 이제 금리가 변하죠. 시중의 금리가 변하면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변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3달마다 금리가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게 6개월 내지는 1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로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3달마다 금리가 변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우대책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 아무 문제 없이 대출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규모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택값 가격이 높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상환할 때 이제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한 일이 뭐냐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환시키자. 한번 대출 받을 때 시점에 금리를 계속 만기까지 가져가도록 하자. 이런 정책을 썼는데 문제는 금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금리가 뭐 4% 좀 뭐 4%의 대출을 하다 치는데 그 경우 10년 이후에 그 금리가 10%가 되면 대출 받은 사람은 4% 고정금리로 10년 이후에도 4% 고정금리를 받으면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제 금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에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이제 그 은행 대출과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그건 거기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은행이 자기의 대출을 변동금리 대출을 포기를 하고 상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환을 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안심전환 대출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포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지금 다 예상하고 계시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대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을 바꿔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주택금융공사가 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대출을 가지고 MBS라는 걸 발행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이 대출을 사주고 대신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은행은 이제 그 MBS를 거꾸로 보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돈을 빌린 사람도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바꾸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자만 몇만 원씩 내면 됐는데 안심전환 대출을 받으면 뭐 심하게는 2-30만 매달 2-30만 원씩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부채 규모가 주니까 돈을 빌린 사람한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맞은 대출만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전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는 취약계층이 심각한데 그 사람들은 이래저래 소득이 있어서 뭐 원금도 갚을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보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주고 왜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금융권의 대출을 안심자산 대출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손해를 보고 대출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일상환 대신에 매달 몇십만 원씩 갚을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그 은행 채권만 안심자산 대출 대상이 되고 이금융권의 대출 채권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자산 대출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심자산 대출로 해서 그 고정금리 대출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일시상환했던 걸 분할 상환으로 해서 안심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못한 거죠, 문제는 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충 한 4, 5년마다 한 5년 주기로 이사를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사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안심자산 대출 받아서 지금 2%대 고정금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면 집에 그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 집을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대출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또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 한 5년 이후에 안심자산 대출 같은 상품이 있느냐? 그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자산 대출이 한 거는 결국 뭐냐면 결국은 뭐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아주 맥시멈 잡아도 5년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금융국가지자체 서민금융에 관련돼서 주택금융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 않는 한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민금융 관련돼서 안심자산 대출 얘기하면 지금 결국 한 5년 정도 시간을 버는 거고 서민의 주택금융을 위해서 정부나 감독당국 회의될 일은 이 5년 이 벌은 시간 동안 어떻게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건지 우리가 보기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시키느냐 그 방법을 찾는 시간 정도를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은행들이 수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라 그 시간을 번 상황이니 그 시간 동안 이제 부지런히 뭐 5년이라는 게 뭐 긴 기간도 아닌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또 한 가지는 주택금융을 전체적인 주택금융을 어떻게 뭐 서민들이나 뭐 이런 대칭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뭐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핀테크 관련돼서 이제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가 왔는데 핀테크라는 뭐 하도 뭐 요새 뭐 핀테크에서 뭐 여기저기서 핀테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도 여기 오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2층에서 또 핀테크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2시 반부터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굉장히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과연 핀테크가 뭐냐? 아까 이제 김정희 실장님 그 P2P 말씀을 하시겠는데 P2P도 핀테크이긴 하지만 이제 핀테크라는 게 결국 금융 부분에 사용되는 테크닉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금융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다. 아니면 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핀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에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 이제 지급결제 관련된 부분들인데 요새 뭐 저번에 특히 간편결제라는
뭐 이런 것들 핀테크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결제 한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고 뭐 인증서 넣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간편하게 한다. 이 핀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프로세스를 효율화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P2P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가 있을 테고요. 그럼 이 핀테크하고 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핀테크가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은 미국의 그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중국에서 나오는 뭐죠? 알리바바, 알리페이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희 지급결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급결제는 우리나라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되고 실시간으로 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이 실시간으로 송금이 되고 실시간으로 인출이 되고 이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송금을 하면 하루 이상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송금하는 순간 그 즉시 인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정부는 거꾸로 그 불편을 거꾸로 줄여나가고 있죠.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게 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왜 그 애플페이나 이런 게 발달하냐? 미국은 굉장히 금융 관련돼서 보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송금을 하면 그날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루 이후에 인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금융기관, 은행에 큰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소액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애플페이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이제 보안적인 수단을 만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은 뭐 금융기관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맹점을 그러니까 물건 구입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알리페이가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걸 다 대금 결제를 책임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민과 관련돼서 이 핀테크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송금을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핀테크가 들어가면 아까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서 서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거의 뭐 송금을 한다거나 예금 인출하는데 지금 뭐 수수료 낸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근데 누가 내냐면 은행의 기여도가 낮은 사람은 냅니다. 은행의 기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월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든가 뭐 이런 경우 사람들은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계층을 위해서 굳이 핀테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송금할 때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지 않고 송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수료 관련된 그러니까 거의 서민들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은행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회피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국회에서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은 여타 산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특히 벤처나 이런 데서는 100개 프로젝트 중에 1개만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금융은 반대로 1000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1개가 어긋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작년 초에 보셨겠지만 카드사에서 정부 유출된 게 무슨 대수냐라고 그냥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달아나가는데 저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은행법, 여신전문업법, 보험업법은 있지만 자동차법, 전자산업법 이런 건 없는 거죠. 금융이라는 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규제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금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게 무너지면 지급결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서로가 신뢰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결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문제인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별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미소금이라는 게 없었죠. 미소금이라는 건 2008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나온 이유는 그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적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당국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입니다. 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그 대출이 담보 위주로 나가는 거죠. 담보 위주로 나가고 신용도가 높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서민금융을 하고 있다라는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농수협 상호금융이라든지 이쪽 대출을 보면 90%가 담보대출이고 신용대출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거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0%가 신용대출이라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 신용대출은 대부업체 운영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대부업체 가서 돈을 빌리게 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2008년도에 MB정부 들어서면서 미소금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업 규모가 8조 원이었습니다. 그 8조 원 정도를 풀면 대부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업은 끝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8조를 바꿔드리는 전환을 해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겨서 지금 현재 대부업 규모는 10조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걸 이제 그 정책성 서민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이 개입된 서민금융이라 해서 정책성 서민금융이라고 하는데 미소금융이라든지 바꿔드리는 아니면 햇살론이라든지 근데 이런 쪽의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로 제공이 돼서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 보존의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민금융기관이 반대로 영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제대로 영업을 못하면서 거꾸로 서민금융기관이 역할을 못하면서 이쪽 부담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처음 미소금융 만들 때 8조만 치우면은 어느 정도 대부업이 정리가 되고 그럼 서민금융의 제어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8조의 규모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성 서민금융이 많아서 만들어지긴 해야 되지만 서민금융기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성 서민금융이라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이 시장에서 기능을 하는 이걸 어느 정도 보완 이런 제 역할을 하고 일단 서민금융총괄기구라는 건 역할을 굉장히 축소해서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시장 정책성 서민금융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그 서민금융기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대출을 해줄 때 그 상환성을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평가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상호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보완해서 거기서 그 자금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을 보완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로 가야지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